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꿀입니다. 오늘도 저녁에 영상을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청원참여님 슈퍼땡스 후원해 주셨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메모리 800만원님도 상당히 큰 금액을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청원참여님과 메모리 800만원님은 꾸준하게 이렇게 제 뒤에서 이렇게 든든하게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참 이렇게 받아도 될지 모를 정도로 큰 후원을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TED 임상 2상, 과거에 이제 바토클림업 TED 임상 2상을 했잖아요. 그때 그 결과를 분석을 좀 세밀하게 좀 해보고 그때의 데이터가 유효성이 그때 부작용 이슈가 나면서 임상을 중간에 일시 중단을 했었고요. 일시 중단을 한 후에 이제 그때까지 환자가 투약한, 일시 중단하기 전까지 투약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했을 때 임상 결과를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고용량 투여 680mg 바토클림압 680mg을 투여를 했을 때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바토클림압 유효성에 대한 세간의 이슈들이 참 많아요. 이게 유효성이 검증이 되냐 안 되냐, 과거에 이상에서 실패를 했네 마네, 왜 실패를 했네, 효과가 안 좋은 거 아니네, 이런 말들이 좀 많아서 제 생각에는, 제 판단에는 이게 좀 오해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또 한 번의 오해 해소를 위해서 좀 영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제 추정과 판단이 껴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뮤노반트의 부차적인 설명도 있었지만 아무튼 제 개인적인 추정과 판단이 껴있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신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스스로 가치를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의견에 너무 휘둘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지금 한올바이오파마의 시가총액을 또 켜놨는데 제가 무슨 말씀 하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지금 시가총액이 2조 2천억이고요. 이게 이뮤노반트인데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7조 6,900억이라고 돼 있네요. 7조 6,900억이라는 시가총액과 2조 2천억이라는 시가총액의 차이가 지금 약 한 3분의 1도 37, 36, 28 3분의 1 정도가 되나요? 3분의 1, 딱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딱 3분의 1 정도 되는데 참 이 시가총액의 차이가 이렇게 커지게 날 정도로 약 한 어떻게 보면 5조 원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됐는데 시가총액 차이가 5조 원만큼 날 정도, 그러니까 3분의 1로 딱 잡는다고 쳐도 딱 3분의 1 정도 됐는데 2분의 1 정도가 적정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도 3분의 1 가격이면 지금 너무 싸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대목이고요. 여러분들이 시가총액의 이 디커플링 차이가 지금 대주주 요건 때문에 매도 물량이 오늘까지 많이 나와서 바이오주들이 많이 기어댕기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정확히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다음 주 월요일을 가봐야 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한올바이오파마의 최근 수급 동향을 좀 봐보면 외국인 물량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들 물량이 계속 팔고 있는 분위기 같긴 해요.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 매집하는 이유는 또 있을 거고 개인이 계속 팔고 있는 이유도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주주 요건 완화 때문인지 아니면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어서 개인들이 이제 재미가 없다 하고 나가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열심히 모으고 있다는 거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가총액의 디커플링의 차이가 과연 얼마나 갈지 좀 궁금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영상에 대한 본격적인 공부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바토클림압 TED 임상 2상 데이터에 대한 결과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한번 들어보시고 공부도 될 겸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나중에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바토클림압 TED 임상은 두 가지 임상을 진행했어요. 두 가지 임상을 진행을 했는데 차근차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POC 임상입니다. POC 임상. POC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Proof of Concept 의 약자고요. 개념 임상. 이 약이 정말 과학적으로
환자들에게 투여했을 때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임상이고, 이건 이제 7명에 대한 임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상 이상의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제 유효성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한 임상. POC 임상과 유효성 임상의 차이는 뭐냐면, POC 임상은 이제 환자가 7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자 대상군에게 투여했을 때 그런 과학적인 반응이 있냐 없냐 정도를 검증하는 임상이라서 그렇게 큰 표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이 약물은 환자들에게 약이 들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정도의 증명이에요. 어떤 수치가 떨어져서 질환군의 환자들의 효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라는 정도의 실험이어서 POC 임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허가를 받으려면 이제 이 유효성 임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유효성은 이제 대규모 임상이든 아니면 뭐 진행을 하죠. POC 임상보다 대규모로 진행을 합니다. 유효성 임상은 이제 이런 거죠. 가짜 약과 진짜 약을 투약을 해서, 그러니까 POC 임상을 통해서 그래 너네 약 환자들한테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 알았어. 그러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그 약이 환자들에게 투여했을 때, 많은 환자들에게 투여를 했을 때 정말 심리적에 의해서 약이 치료가 된 건지 아니면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한번 비교를 해보자. 위약군과 대조군을 비교를 해보자. 약물 투여군과 가짜 약을 투여했을 때 진짜 약을 투여한 환자들의 그 유의성 데이터가 확보가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는 게 유효성 임상입니다. 그 두 가지 임상을 했는데, 유효성 임상 중에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고용량 투여 부분이에요. 고용량 투여가 확실히 바토클리마브에서는 중요하니까 일단 고용량 투여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조금 POC 임상은 사실 개념 입증이 다 됐습니다. 과학적으로 충분하다라는 게 입증이 됐고, 바토클리마브 테드에서 그 유효성 충분히 과학적으로 근거돼. 그래서 이제 유효성 임상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여기서 유효성 임상을 할 때입니다. 유효성 임상을 할 때 어떤 게 발견됐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알부민 감소, 콜레스테롤 증가 이슈가 부작용 이슈가 터져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발적으로 중단, 임상을 자발적으로 중단을 딱 했습니다. 그래서 한우바이오파마가 주가가 그때 2만원 밑으로 떨어졌어. 그죠? 2만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그때는 저도 들고 있었습니다. 자발적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알부민 감소와 콜레스테롤 증가 이슈라는 부작용이 느닷없이 나와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중단을 했고요. 그래서 중단을 하고 나서 환자들의 데이터를 이제 확인을 해본 겁니다. 자, 지금까지 투여했던 환자들 데이터 한번 봅시다 하고 투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어떻게 됐냐면, 고용량 투여 환자군이 총 11명을 투여를 했거니까 65명인가 실험에 참여를 했는데, 좀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65명인가?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총 4개의 그룹으로 나눴어요. 4개 그룹이 어떻게 됐냐면 680그룹, 340그룹, 과거엔 225ml도 있었거든요. 225ml 그룹, 그 다음에 위약군 그룹. 이렇게 4개로 나눴습니다. 그 중에 680ml 그룹은 총 처음에 18명인가? 참가를 했어요. 18명이 참가를 했는데, 중간에 이제 환자들이 뭐 어떤 이슈로 인해서 중간에 나가고, 그러니까 18명이 그 유효성 임상에 대한 임상 진행이 어떻게 됐냐면, 680, 340, 225 위약 이렇게 군을 총 같은 용량으로 12주간 투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680mg 12주 투여한 그룹이 있고요. 340mg 12주 투여한 그룹이 있고요. 225mg 12주 투여한 그룹이 있고요. 위약도 12주간 투여를 합니다. 가짜 약도. 근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임상이 중단돼 버렸어요. 자발적으로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뜻하지 않는 부작용이 나와버려서 중간에 자발적으로 임상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8명이 다 임상 12주까지 참여를 한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참여한 환자가 11명이었던 것 같아요. 11명. 그러니까 다시 써보면 680mg 환자 18명 중 11명만 12주
투약을 했나? 11명. 제가 좀 헷갈리는데. 11명이 투약을 완료를 했는데 그 중에 2명이 이탈했나? 제가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아무튼 임상 개요가 좀 복잡해요. 그때 그 표를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그때 데이터가 좀 복잡합니다. 아무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680mg 고용량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80mg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데이터 값이 11명 중에서 2명이 이탈을 해가지고 9명의 데이터를 확인을 했거든요. 9명의 데이터를 확인했는데 3명이 유효성이 입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30% 정도, 약 30%죠. 9명 중에 3명이 유효성 데이터 입증을 했습니다. 근데 위약에서 몇 프로가 나왔냐면, 그러니까 30%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는 거는 9명 중에 3명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그 안구 돌출 감소 정도가 유효성 확보된 인원, 그러니까 2mm 이상 이렇게 감소가 된 부분 있잖아요. 그 유효성이 확보된 인원이 9명 중에 3명입니다. 그래서 안구 돌출 감소율이 30%다 라고 표현이 됐을 거야, 아마. 안구 돌출 감소율이 30%다. 그러니까 환자 9명 중에 3명이 안구 돌출 감소를 경험을 했다, 이건데, 위약군은 몇 프로였냐면 20%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30%랑 20%랑의 차이가, 사실 위약군은 가짜 약 넣었는데도 20% 정도의 감소율을 보였잖아요. 그 다음에 진짜 약을 넣었을 때도 30% 정도의 감소율을 보였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어려운 게 20%랑 30%랑 분명 10%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이 9명 데이터 가지고 30% 나왔다. 위약군이 그때 한 똑같이 18명 정도였었거든요. 18명 정도였는데 위약군도 중간에 아마 이탈한 환자가 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있다고 알고 있으면 위약군도 18명 중에 이탈한 환자가 있으면 이제 표본 자체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게 9명 중에 3명이 30%다. 그 다음에 위약군도 18명보다 작은 표본으로 했을 때 20%다 했던 게, 이 차이가 10% 정도가 나긴 하지만 FDA나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고작 9명 갖고 임상해서 3명 반응했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약으로 인한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하물며 위약군도 20%가 반응을 했는데, 이게 9명 중에 3명 반응했다 그래서 30%, 이게 3명 30%나 반응한 게 고작 표본이 9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유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유효성 실패 결론을 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표본이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표본이 작아서 이게 유효성이 있다 없다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표본이 작아서 유효성 실패한 게 왜 그게 문제가 되냐? 표본이 커도 비슷한 효과가 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표본을 90명을 하면 30명이 유효성 나올 거고 900명을 하면 300명이 나올 거 아니냐? 이제 이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표본이 많든 적든 이 30%라는 유효성에 큰 영향이 있겠냐, 변화가 있겠냐, 그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뮤노반트에서는 표본이 작아서 실패를 했다, 표본이 작아서 유효성 검증에 실패를 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표본이 작다 그래서 유효성이 낮게 나온 게 과연 표본 때문이냐, 약의 효능이 진짜 30%밖에 안 돼서 눈에 30%밖에 안 나온 거 아니냐, 표본 늘린다 그래서 그 약 효능이 늘어나냐, 약은 똑같은 약인데 그러진 않을 거다라는 게 지금 그 오해, 시장에 오해가 생긴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뮤노반트에서는 표본이 너무 작아서 실패했다 그러는데, 과연 너네 시장에서는 과연 너네 표본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과연 표본의 크기 때문에 유효성 입증에 실패했다는 게 정말 이게 납득이 되는 말이냐.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동전 중에서 앞면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동전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동전 중에서 앞면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동전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동전은 10번 던지면 7번 정도 앞면이 나오는 동전이다 라고 누군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 해보자. 그래서 실제로 10번을 던져봐요. 근데 7번이 나왔어. 진짜로 7번이 나온 거예요. 와, 진짜 7번 나왔네? 70%나 나왔네? 와, 이 동전 되게 특별한 동전이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작 10번밖에 안 던져서 7번 나온 거예요. 7번. 10번 던져서 7번은 충분히 생각해봤을 때, 아니 우연의 일치라도 10번에서 7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이 동전이 특별하다고 사람들한테 이 동전을 예를 들어 100원짜리 동전이면 100만원 주고 사가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살까요? 10번 던졌는데 7번 나온 거 가지고 안 사겠죠. 유효성이 그렇게 높다고 보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만약에 1만 번 던졌는데 7,000번이 앞면이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와, 10,000번 던졌는데도 7,000번이나 나왔어? 와, 이거는 유효성 있는 거죠. 그죠? 표본 자체가 크잖아요. 그리고 확률도 이제 동일하게 따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표본 자체가 작아버리면 이게 우연에 그런 건지 진짜 약 때문에 그런 건지 바토클리마브로 따지면 진짜 우연 때문에 그런 건지 진짜 약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요. 표본이 작아버리면. 근데 표본이 커버리면 어떻게 돼요? 표본이 커버리면 진짜 그 약의 효과대로 따라가겠죠. 동전이 정말 7,000번이 나왔다면 이 동전은 진짜 앞면이 많이 나온 동전이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통계적으로. 그렇죠? 납득이 되시죠? 그런 것처럼 바토클리마브도 지금 여기 위에서 다시 한번 봐보면 11명 중에서 2명 이탈해서 9명 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뽑았는데요. 3명 정도가 유효성이 나왔다. 고작 9명 갖고 3명 나왔는데 이게 진짜 이 약의 효능이라고 너네 할 수 있어? 라고 딴지를 당연히 걸 수 있죠. 그죠? 하물며 위약군도 20% 나왔어. 근데 너네 이거 30% 믿을 만한 수치야? 그쵸? 충분히 딴지를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성 확보에 실패를 했다라고 표현을 한 건데, 그래서 지금 삼상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첫 번째 삼상, 두 번째 삼상 했는데 첫 번째 삼상보다 두 번째 삼상까지 다 보고 나서 이제 세부적인 데이터 다 공개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제 방송 드린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임상 다 하면 표본이 얼마나 돼요? 상당히 많아지죠. 그죠? 표본이 상당히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예요? 약의 유효성 데이터의 신뢰도가 더 올라가요. 그죠? 표본이 많아졌기 때문에 약의 유효성 데이터의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건 그 약의 효능을 정말 환자들이 믿을 수 있고 FDA도 정말 이건 약의 효능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구나라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뮤노반트가 생각을 해보면 전략적으로 우리 두 번째 임상까지 다 보고 공개할게 라고 했던 건 이뮤노반트가 로이반트 아제넥스를 견제하는 걸 수도 있고 TD 치료제 테페자의 데이터도 견제하는 걸 수도 있고 비리디안의 벨리그루투구도 지금 막 이제 나오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약물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우리 나중에 데이터 발표할게. 우리 데이터 잘 공개 안 할 거야. 우리 안 알려줄 거야. 너네 그거 보고 따라할 수도 있잖아. 라고 공개를 안 한 걸 수도 있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 표본의 숫자가 확실히 많아지면, 두 번째 임상까지 데이터를 같이 발표해서 표본의 숫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그 약의 유효성에 대한 신뢰도는 올라가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시장에 출시를 했을 때 우리 약 표본을 이만큼 임상했는데 유효성이 이만큼이나 나왔습니다. 이건 100% 약의 효능 때문일 겁니다. 라고 시장에 마케팅할 때도 좋게 되고요. 그만큼 유효성에 관한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FDA에서도 허가를 낼 때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고요. 의사들이 약을 처방할 때도 이 약의 유효성이 이만큼 높은 게 되게 객관적으로 판단이 됐구나라고 마케팅할 때도 좀 더 유리한 입지를 구축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표본을 많이 모집을 해서 데이터 발표하는 게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TED 상업화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전략적으로 상당히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표본을 늘리게 되는 이유가 두 번째 임상까지 같이 해서 발표하게 되는 이유가 그것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표본이 작다 그래서 유효성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명 임상을 했는데 3명이 유효성이 나왔다. 그러면 90명 한다고 30명이 나오겠지. 90명 한다고 50명이 나오겠어? 9명에서 3명이면 90명에서 30명이어야지. 90명 했을 때는 50명으로 올라가겠어?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다. 환자 표본 데이터를 한번 늘려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 게, 표본이 커지면 그러면 과연 안구돌출 반응률 이 30%가 90명일 때 30명이어서 30%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런 표본이 커진다 그래서 이 9명이 3명이었던 게 90명이 30명이 아니라 똑같이 10배면 90명이 30명으로 돼서 30%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90명이 50명이 될 수도 있나? 반응률이? 90명이 60명이 될 수도 있나? 반응률이? 이걸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반응률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냐, 아니면 표본을 늘리면 반응률이 더 올라갈 거냐,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일단은 제 결론은 표본이 커지면 훨씬 유리합니다. 바토클리마비. 왜 그럴까요? 그거는 첫 번째, 이 POC 임상에 답이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이 됐습니다. 이건 환자에게 유효성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검증이 됐어요. 부작용 때문에 우리가 유효성까지 확인은 못했지만, 이 부작용이 없었다면, 대규모 임상까지 진행했다면 유효성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았을 거예요. 그러면 부작용이 없다면 지금 안 되잖아요. 바토콜리마비 부작용 다 있잖아요. 하지만 부작용도 컨트롤이 가능하구나라는 것까지 지금 다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TED 임상을 지금 대규모로 다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익스텐션 임상까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확장 임상까지. 그럼 부작용은 이제 논외로 하자고요. 부작용은 있는 거 알고 있고, 컨트롤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고, 환자 투여도 다 됐고, 지금 익스텐션 임상까지 진행하고 있는 마당에 부작용 얘기는 그만하자고요. 부작용 얘기는 그만하고, 유효성 임상 데이터에 관한 얘기만 봤을 때 과연 이 표본의 크기를 늘리면 유효성도 늘어날까? 라는 것들이 이제 화두가 될 거 아니에요. 표본이 늘어난다고 유효성이 늘어난다? 그거는 이제 POC 임상에서 충분히 개념적으로 얘네들 약물 TED의 임상적 효능이 과학적으로 있다고 증명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거의 과학적으로 증명은 됐어요. 라고, 원리가 증명이 됐어요. 라고 POC 임상에서 증명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표본이 늘어나면 오히려 유효성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환자들한테 투약을 했을 때 오히려 과학적으로 과학적인 원리로 너네들 약물이 유효하다, 효능이 있다 라고 증명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표본 때문에 유효성이 더 올라갈 수 있다, 표본의 크기로 유효성이 더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거를 좀 쉽게 한번 이해를 해보면, 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예를 들면 어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양송이 스프를 만들었습니다. 양송이 스프를 만들었다. 근데 이제 간을 봐야 돼. 간을 봅니다. 간을 보자.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간을 보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티스푼, 원래 조금씩 찍어 먹잖아요. 티스푼으로 간을 보자고 티스푼을 딱 떠서 먹었어요. 근데 티스푼을 딱 먹었는데 때마침 거기에 티스푼 안에 딱 그 조그만한 손가락 한 마디만큼의 그 스프가 떠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필 그 안에 소금 덩어리 하나가 크게 있었어. 티스푼으로 간을 요만큼 봤는데 하필 소금이 덜 녹아가지고 거기에 소금 덩어리 하나가 크게 있는 거예요. 그럼 딱 먹었을 때 어때요? 우악, 짜다. 최악이다. 물을 더 붓자. 했겠죠, 그죠? 근데 물을 더 부을까요? 티스푼으로 간 봤을 때 너무 짜. 하고 물을 더 부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거 티스푼, 이거 소금이 씹히는데? 그래? 그러면 국자로 한번 맛을 볼까? 국자로 맛을 보자. 국자로 맛을 보면 어떻게 돼요? 많이 뜨겠죠. 그쵸? 많이 뜨겠죠. 많이 뜨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소금이 우연찮게 티스푼에 하나 들어간 정도가, 국자에 가득 소금이 있다면 그건 국을 잘못 끓인 거죠. 그죠? 근데 열심히 끓였는데 티스푼으로 간을 봤을 때 우연찮게 소금 한 덩이가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만 짜. 그러면 으악, 짜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국자로 한번 맛을 볼까 하고 국자로 맛을 딱 봤더니, 그러면
소금이 다 풀어져 있고 간이 어느 정도 맞았을 수 있잖아요. 뭐 야채도 있을 거고 양송이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이런저런 것들 맛을 낼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이 막 들어가 있는 맛들이 동시에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자로 맛보니까 어때요? 맛있네?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 이제 바토클리마브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해요? 티스푼으로 간을 본 건 뭐예요? 표본이 너무 작아요. 표본이 너무 작아. 표본이 너무 작아서 환자들이 아마 이 11명 중에 2명이 이탈했잖아요. 이 2명이 이탈한 환자가 반응한 환자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2명이 이탈한 게 3명만 유효성 확인됐다 그랬잖아요. 이 2명이 중간에 이탈 안 했으면. 이 2명이 중간에 부작용으로 자발적 중단하면서 이탈을 하게 됐는데 이 2명이 이탈을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5명이 되겠죠. 5명이. 그죠? 그럼 확률이 어떻게 돼요? 50%가 넘어가요. 55% 정도 됩니다. 96에 54. 96에 54. 60%는 조금 안 되지만, 그죠? 아무튼 이게 2명까지 하면 3명이 아니라 5명이 돼버려요. 그럼 퍼센트가 얼마 돼요? 50%가 넘어가 버려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표본이 너무 작아서 조금만 이탈해도, 유효성 있는 사람이 조금만 이탈해도 확 유효성이 떨어져 버린 효과가 나옵니다. 퍼센트가. 근데 표본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표본이 늘어나면 국자로 맛을 보면 진짜 그 스프 맛, 그 야채에서 우러나고 뭐 양송이의 향이 배고 하는 그런 진짜 스프 맛이 나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토클리마브의 표본을 늘리면 그만큼 진짜 바토클리마브 약의 효능의 결과가 나올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표본을 뭐 9명에서 3명이 유효성 나왔으니까 100명 한다고 얘네들이 30%가 50%가 되겠냐? 라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들. 9명에서 3명 나왔으면 100명 한다 그래서 뭐 그게 50명, 60명이 되겠어? 100명 해도 30명만 유효성이 있겠지. 뭔 차이가 있을까? 만약에 뭐 20명 했어. 20명 했는데 뭐 6명이 나왔어. 그럼 30%잖아요. 그죠? 20명 했는데 6명 나왔어. 200명 하면 60명 나오겠지. 예, 200명 하면 60명 나오겠지. 표본 늘린다고 퍼센트가 많이 달라지겠어? 바뀌어봤자 끼케야 10% 20%지 10% 20%는 좀 많이 늘어난 것 같고 아무튼 끼케야 10%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 상당히 큰 오해입니다. 바토클리마브라는 약물이 이 TED라는 임상에서요 그런 게 있어요. 임상 설계 자체를 일단 액티브 TED 활동성 TED로 정의를 했고요. 활동성 TED 환자들에게 투여를 하고 있고요. 활동성 TED 환자들은 아직 시간이 덜 지나서 진행 중인 환자입니다. TED가. 지금 막 안구가 튀어나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활동성 TED는. 뒤에 만성으로 변해버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뒤에 있는 염증들이나 이런 세포들이 다 섬유화가 돼버려가지고 딱딱해져요. 그래서 잘 안 들어가요. IGF-1R 타겟은 이 섬유화된 것까지도 타겟이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근데 바토클리마브는 그게 안 됩니다. 섬유화가 된 환자들한테는 양구 돌출 감소 정도가 덜해요. 잘 안 들어가요. 뒤에 딱딱한 근육까지 그 FcRn 저해제가 그 딱딱히 굳은 근육까지 해체를 시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IGF-1R 타겟하고 있는 테페자나 벨리그루트군은 만기 환자, 만성 환자들, 뒤에 섬유화까지 진행한 환자들도 투여했을 때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테페자나 벨리그루트군 뭐예요? 눈이 딱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항체가 없어진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항체가 남아서 몸에서 계속 괴롭히면 잠깐 들어갔던 눈이 다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재발을 할 수 있고요. 그 항체가 있으면 또 어떻게 돼요? 갑상선을 건들면 이게 갑상선 호르몬 이상으로 그레이브스병에 또 발전을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게 갑상선까지는 아니더라도 TED만 생각해 봤을 때 만성 TED 환자들을 누가 건들 수 있냐? FcRn은 못 건듭니다. 이뮤노반트는 못 건드려요. 테페자는 건듭니다. 벨리그루트도 건드려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테페자나 벨리그루트가 어떻게 돼요? 들어갔던 안구가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왜? 항체 자체를 제거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FcRn 저해제는 어때요? 활동성 TED, 아직 섬유화가 진행되지 않은 환자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항체가 줄어드니까 눈에 안구 돌출 감소 정도가 쭉 들어가겠죠. 섬유화가 되기 전이니까, 그죠? 쭉 들어갑니다. 들어간 상태로 어떻게 해요? 항체가 계속 제거되니까 나중에 재발률도 적죠. 확률이 훨씬 적죠. 테페자보다는 훨씬 적죠. 그쵸?
이렇게 안구 돌출 정도가 감소하는 게, 그러니까 이 POC 임상에서 뭘 밝혔냐면 그 T랩이라는 이 자가 항체가 이 TED 관련 질환의 원인이다, 바이오마커다라는 게 검증이 된 겁니다. 검증이. 이 T랩을 낮추면 증상 개선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 POC 임상에서 이 검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T랩 항체 수치를 낮추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활동성 환자들은 이 T랩이 막 늘어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토클리맙 약물이 잘 듭니다. 그러니까 TED가 이제 막 시작하려는 환자나 조금 이제 심각해지려고 하는 단계의 활동성 환자들은 이 T랩 수치를 낮추는 게 최고의 치료제가 될 수 있어요. IGF-1R은 사실 테페자나 이런 약물은 나중에 섬유화됐을 때 진짜 심각한 환자들 있잖아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때. 그런 환자들을 조금 눈에 TED TED 증상 개선을 위해서 섬유화된 환자나 아니면 뒤에 만성인 환자들한테는 테페자를 넣어야죠. 예. 물론 청력소실 부작용이 있지만 너무 심하면 테페자를 넣어야죠. 이득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보다. 그렇게 테페자는 그럴 때 쓸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안구 돌출 정도가 들어가면 T랩은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바토클리맙을 다시 투여를 하든지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완벽한 치료를 하려면. 아무튼 임상 자체가 달라요. FcRn 저해제로 섬유화가 된 환자는 타겟할 수 없으니까 FcRn 저해제는 실패할 거야가 아니에요. 지금 FcRn 저해제는 이미 바토클리맙의 임상 설계 자체가 액티브 TED입니다. 물론 액티브 TED 환자도 시간이 지나면 섬유화가 나중에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섬유화가 진행이 되는 환자들은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해야 섬유화가 진행이 되냐면, 안구가 돌출된 상태로 활동성 TED가 진행이 돼 있는데도 계속 치료를 하지 않고 놔두거나 아니면 치료를 약하게 해서 뭔가 반응이 없어가지고 그게 시간이 지나서 섬유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토클리맙 같은 경우는 TED가 진행이 될 때, 경증이나 이제 막 활동성에 막 들어가고 있을 때 바토클리맙으로 T랩 수치를 확 낮추면서 염증 진행 반응을 낮춰버리기 때문에 섬유화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될 가능성이 낮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바토클리맙은 TED 경증이나 아니면 중증 정도의 환자인데 액티브 TED, 활동성이 있는 환자들한테 투여를 하게끔 임상 설계를 했고요. 나중에 섬유화된 환자들한테는, 이미 섬유화된 환자들한테는 임상도 안 해요. 지금 얘네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테페자는 섬유화된 환자들한테도 가능하고, FcRn 저해제 바토클리맙은 섬유화된 환자들한테는 불가능하니까 FcRn이 더 밀린다, 이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예, 바토클리맙은 섬유화 단계에선 입증이 안 된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섬유화 단계에 있는 환자한테 투약을 하는 게 아니고, 유효성 입증을 거기서 하는 게 아닙니다. 활동성 TED 환자한테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그게 활동성 TED 환자들한테는 이 T랩 수치를 낮추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T랩 수치는 IGF-1R에서는 못 낮추잖아요. FcRn 저해제, 바토클리맙만이 낮출 수 있습니다. 바토클리맙이 이 T랩을 낮추면 이 TED 임상에서는 효과가 있다라는 게 POC에서 임상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 표본을 늘리면 어떻게 돼요? 표본을 확 늘리면 반응할 수 있는 환자군이 많아질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9명 중에 3명이라고 30%라 그래서 90명이 되면 30명만 반응하는 30%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 90명이 되면 어떻게 돼요? 50명이 될 수도 있고 60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표본의 차이 때문에 임상이 실패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표본의 차이가 이 정도면 나중에 표본이 커져도 임상이 실패할 거다라는 게 사실 그런 얘기는 유효성 입증이, 그러니까 그 POC 임상에서 뭔가 개념이 안 나왔거나 아니면 진짜로 임상을 제대로 했을 때, 임상 이상에서 제대로 했을 때 표본을 어느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효성 데이터가 안 나오면 할 말이 없는데, 지금 얘는 표본 자체가 너무 작아요. 근데 POC 임상은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레이브스병 데이터에서도 그 TED 관련 질환의 환자들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안구 돌출 감소 정도가 뚜렷이 나타났다는 것도 증명이 된 것도 있잖아요. 그레이브스병 임상에서, 바토클리맙 그레이브스병 임상에서도 TED 동반 환자들이 TED 관련 개선이 나타났다라는 것들이 입증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입증이 됐는데 진짜 TED 환자들한테 했을 때는 입증이 안 됐을까요? 안 될까요? 그 확률이 오히려 적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 때문에 임상이 실패했다라는 게
정말 맞는 말이다. 예, 표본이 늘어나면 오히려 유효성이 더 올라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바토클리마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한간에 이제 2상에서 그 정도 됐는데 3상에서 그렇게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달라질 거냐 하는 의심의 눈초리들이 많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과연 표본의 크기가 그렇게 그 뭐라 그러죠? 순간순간 그렇게 표본의 크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돼라고 간단하게 판단을 하기에는 바토클리마브의 기전이 T랩을 제거하는 기전이 바이오마커가 너무 POC 임상에서 확실히 보여줬고요. 그리고 하물며 그레이브스병 임상하면서 TED를 동반한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봤을 때도 안구 돌출력 감소 정도가 많다고 나왔었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을 봤을 때를 보면 표본이 늘리면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보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1월달이 되기 전이든 1월달이 지나고 나서든 언제든지 지금 이뮤노반트가 TED 임상 첫 번째 임상 한올과 같이 일본 임상을 진행했던 그 포함된 그 첫 번째 임상을 임상에 대한 그 공시를 지금 당장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임상 마무리한 지가 거의 한 달이 좀 넘었고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시기적으로 내년 1월 초쯤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늦으면 1월 중순에서 말 사이엔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언제 나올지 모르는 데이터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는? 저희는이 아니라 저는 눌러 앉아 있는 거죠, 그죠? 매수해놓고 눌러 앉아 있는 겁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예, 언제 공시가 나올지도 모르고요. 오늘 장 끝나고 나올 수도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장 시작하기 전에 나올 수도 있고요. 빠르면. 아니면은 1월 달에 둘째 주, 셋째 주에 느닷없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언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한다? 저는 사놓고 엉덩이로 투자한다. 예, 머릿속으로는 이해했으니 엉덩이로 투자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바토클리마브 TED가 임상을 성공을 하더라도 이뮤노반트가 상업화를 한다 안 한다라는 얘기를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바토클리마브의 유효성 데이터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결정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한 50% 이상은 당연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 POC 임상에서 T랩이라는 바이오마커가 확실하다는 게 거의 증명이 된 상태고 그레이브스병 임상을 진행을 하면서 TED 동반 환자들의 안구 돌출 감소율을 봤을 때도 상당한 반응률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기본 50% 이상은 충분히 나올 것 같고 많으면 70%까지도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과연 그게 70%까지 나올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IGF-1R보다는 확실히 덜 나올 겁니다. 직접적으로 타겟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덜 나올 건데 일단은 그 바토클리마브 자체만으로도 한 70%, 60에서 70% 사이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과연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설명을 하면서 최대한 어려운 부분들은 제거를 하고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들, 이런 유효성이 너무 낮게 나왔다, 30%밖에 안 나왔다, 이런 것들. 좋은 약이면 아무리 표본이 작아도 좀 높게 나왔어야지 왜 이렇게 낮게 나왔냐, 이런 것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명 중에 참가한 11명 중에 2명 정도가 이제 이탈을 했는데 이 2명이 유효성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으면 이 2명만 늘어나도 유효성이 거의 60%, 7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쵸? 9명 중에 5명이면 이제 60%가 좀 안 되는 수준인 거고, 만약에 중간에 이탈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 표본이 18명이었는데 11명만 지금 측정을 한 거거든요. 18명 모두 측정했을 때는 또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쵸? 18명 측정했으면 9명, 10명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반응률이. 근데 이제 표본 자체가 너무 작았고 중간에 이탈한 환자가 너무 많아서 유효성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환자들도 중간에 이탈을 많이 했을 거다. 왜냐면 POC 임상에서 충분히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때 7명은 7명 모두 다 반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탈한 환자들까지 유효성이 좀 있는 환자들이 있었다면 이 3명보다는 많았을 거다. 그러면 나중에 표본의 크기를 늘려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임상을 이 표본의 크기를 늘려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표본의 크기가 늘어난다면 나는 이 이 수프처럼 이 티스푼으로 간봤다가 국자로 간보면 진짜 스프 맛을 알게 되는 것처럼 정말 진짜 데이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거를 좀 기대를 하면서 기다려지고 있고요.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저는 시장에 머물자라는 전략을 선택을 했습니다. 내 돈 투자해놓고 나는 시장에 그냥 머물러 있겠다. 주식 가격을 안 보겠다라는 느낌으로 전략을 짜가고 있는 거죠.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해 다 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시거나 의견 주실 분들은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고 지난번 청원참여님과 메모리 800만원님 슈퍼땡스 꾸준히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두 분의 힘을 받아서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청원참여님도 꾸준히 너무 잘 많이 보내주시고 메모리 800만원님은 진짜 더 이상 말씀드릴 것도 없을 정도로 너무 잘해주고 저에게 너무 많은 걸 베풀어 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고 다른 분들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아마 영상을 하루 쉴 것 같고요. 일요일에 영상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